손주 면회를 온 할머니의 도시락을 보며 쓰레기는 버려 할망구하면서 걷어찬 육군 장교, 그 할머니의 전화 한 통에 투스타 장군이 위병소로 헐레벌떡 달려나오면서 펼쳐지는 충격적인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새벽 4시, 아직 동트기 전에 푸르스름한 어둠이 세상을 감싸고 있는 시간. 서울의 한적한 주택가 낡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집의 작은 부엌에 희미한 불이 켜졌다.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쪽진 박선옥 할머니의 하루는 언제나처럼 이른 새벽에 시작되었다. 칠순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그녀의 허리는 꼿꼿했고 움직임에는 군더더기 없는 절도가 배어 있었다. 오늘 그녀의 손길은 평소보다 더욱 분주하고 정성스러웠다. 도마 위에서 경쾌하게 울리는 칼소리는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소리였다. 잘 익은 오이를 얇게 저며 소금에 절이고 파프리카와 당근은 먹기 좋은 크기로 채 썰렸다. 커다란 솥에서는 뽀얀 김이 피어오르며 구수한 밥 냄새를 풍겼다. 오늘 부엌을 가득 채운 음식 냄새는 단순한 음식 냄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이었고 그리움이었으며 세상에 하나뿐인 손자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었다. 경기도 연천 대한민국 최전방을 지키는 제28보병사단 태풍부대에서 복무 중인 손자 이로운. 입대한 지 어느덧 1년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늠름한 군인이 되어 나라를 지키는 손자가 대견하면서도 험한 곳에서 고생할 것을 생각하면 할머니의 마음은 늘 노심초사였다. 며칠 전 짧은 통화에서 할머니, 다른 건 괜찮은데 할머니가 해주신 잡채랑 불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요라던 손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아른거렸다. 그 한마디에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새벽을 깨워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이다. 불고기는 최고급 한우를 골라 배와 양파를 듬뿍 갈아 넣은 양념에 하룻밤을 꼬박 재웠다. 너무 짜지도 달지도 않게 만드는 것은 오랜 세월 축적된 그녀만의 비법이었다. 잡채에 들어갈 시금치와 버섯은 새벽 시장에서 직접 가장 신선한 것으로 골라왔다. 투명하게 삶아낸 당면을 간장과 참기름으로 조물조물 무쳐내고 정성껏 볶아낸 각양각색의 채소와 섞자 먹음직스러운 잡채가 완성되었다. 여기에 계절 나물 몇 가지를 더하고 손자가 좋아하는 계란말이까지 두툼하게 부쳐내자 커다란 도시락통이 금세 가득 찼다. 도시락 뚜껑을 닫으며 박선옥 할머니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아직도 세상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서울에서 연천까지는 결코 가까운 길이 아니었다. 지하철을 타고 시외버스로 갈아타고 다시 부대 앞까지 가는 시내버스를 타야 하는 고된 여정이었다. 젊은 사람에게도 쉽지 않은 길을 이른 아침부터 서두르는 것은 행여나 손자의 귀한 주말 면회 시간을 1분 1초라도 뺏길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다. 로우나 할미가 간다. 나지막이 읊조리는 목소리에는 손자를 만날 설렘과 함께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군복을 입던 시절을 떠올렸다. 수십 년 전 그녀 역시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었다. 남성들의 세계로만 여겨졌던 군에서 여성의 몸으로 별을 단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다. 편견과 차별의 벽을 수없이 넘어야 했고 때로는 남자들보다 몇 배의 노력을 쏟아부어야 했다. 그 모든 역경을 딛고 그녀는 대한민국 역사상 손꼽히는 여성 장군, 3군을 호령하던 예비역 중장 박선옥이 되었다. 하지만 군복을 벗은 지금 그녀는 그저 손자를 끔찍이 아끼는 평범한 할머니일 뿐이었다.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가 혹여나 손자의 군 생활에 누가 될까, 혹은 불필요한 오해나 특혜 시비를 낳을까 염려하여 단 한 번도 자신의 신분을 밝힌 적이 없었다. 손자의 부대에도 그저 서울 사는 할머니로만 알려져 있을 터였다. 오늘도 그녀는 일부러 더 수수하고 평범한 옷차림을 골랐다. 곱게 빗은 머리 위로 낡은 모자를 눌러쓰고 몇 번이나 기워 입은 듯한 외투를 걸쳤다. 누가 보아도 그저 먼 길을 나선 시골 할머니의 모습이었다. 모든 준비를 마친 할머니는 현관에 놓인 커다란 보온 도시락 가방을 들었다.
묵직한 무게가 팔에 전해졌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이른 새벽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그녀는 손자를 향한 긴 여정의 첫걸음을 뗐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조금 느렸지만 그 어떤 젊은이의 걸음보다도 힘차고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에는 손자를 향한 사랑과 수십 년간 나라를 지켜왔던 군인의 묵직한 책임감이 함께하고 있었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연천 시외버스 터미널은 한산했다. 박선옥 할머니는 익숙하게 부대 앞으로 가는 낡은 시내버스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서울과 완연히 달랐다. 논과 밭이 이어지고 간간히 보이는 낮은 산들은 늦가을의 스산함을 품고 있었다. 버스가 군부대 지역으로 접어들자 창밖 풍경은 더욱 굳어졌다. 철조망이 끝없이 이어졌고 지뢰라는 붉은 글씨가 선명한 경고판들이 긴장감을 더했다. 마침내 버스가 태풍부대 앞 정류장에 멈춰섰다. 할머니는 어이구, 기사 양반 고마워요라는 인사를 잊지 않고 버스에서 내렸다. 눈앞에는 높고 육중한 부대의 정문과 그 옆으로 엄격한 표정을 한 위병소가 보였다. 조국 수호의 역군, 타도 공산 소멸적군과 같은 이제는 조금 낡아 보이는 구호들이 정문 위에 걸려 있었다. 수십 년 전 자신이 복무하던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은 풍경에 할머니는 잠시 상념에 잠겼다. 위병소로 다가가자 젊은 병사 하나가 다가와 경례를 붙였다. 충성, 면회 오셨습니까? 신분증 제시 부탁드립니다. 깍듯한 병사의 태도에 할머니는 인자한 미소로 화답하며 주민등록증을 건넸다. 신원 확인을 마친 병사가 위병소 안을 향해 보고했다. 잠시 후 위병소 안에서 한 명의 장교가 느릿한 걸음으로 걸어 나왔다. 갓 다림질한 듯 각이 선 전투복, 반짝이는 전투화, 그리고 어깨에 달린 은색의 다이아몬드 계급장. 위병소 책임 장교인 김태진 중이었다. 김중희는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허름한 옷차림, 커다란 도시락 가방, 주름진 얼굴. 그의 눈에는 짜증과 귀찮음이 역력했다. 주말 아침에 평화를 깨는 불청객 정도로 여기는 듯했다. 이로운 훈련병 면회 오신 분 맞습니까? 그의 말투는 병사와 달리 퉁명스럽고 차가웠다. 네, 맞아요. 우리 손주 이로운이 보러 서울서부터 왔어요. 박선옥 할머니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김중희의 표정은 풀릴 기미가 없었다. 그의 시선은 할머니가 들고 있는 커다란 도시락 가방에 꽂혔다. 도시락 가방 틈새로 흘러나오는 미세한 음식 냄새가 그의 코를 자극했다. 그는 인상을 와락 찌푸렸다. 할머니, 그 가방 안에 든 게 뭡니까? 아, 이거요? 우리 손주 먹이려고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이에요. 불고기랑 잡채랑. 할머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김중희가 말을 잘랐다. 안 되겠습니다. 외부 음식물 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박선옥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면회객의 음식을 막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을, 아니, 오히려 장병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권장하는 분위기라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예. 면회 와서 가족이 싸운 밥도 못 먹이나요? 그런 규정은 처음 듣는데. 규정입니다. 최근 부대 내 식중독 예방 및 위생 강화를 위해 외부 음식물 반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냄새가 강한 음식은 반입 불가 품목 1호입니다. 김태진 중위는 잊지도 않은 규정을 즉석에서 만들어냈다. 사실은 단순히 음식 냄새가 싫었고 이른 아침부터 나타난 촌스러운 할머니를 상대하는 것 자체가 귀찮았을 뿐이었다. 자신의 작은 권력을 이용해 이 귀찮은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 하지만 상대는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었다. 박선옥 할머니는 온화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중위. 내가 군 생활을 좀 해서 아는데
군 기본법 및 병영 생활 규정 그 어디에도 면회객이 가져온 음식물의 반입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은 없소.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침은 각 부대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운용되는 권고 사항이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강제 규정이 아니란 말이오. 특히 가족이 정성껏 준비해온 소량의 음식까지 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고 알고 있소만. 순간 김태진 중위의 얼굴이 굳어졌다. 시골 늙은이인 줄로만 알았던 할머니의 입에서 군법과 규정이 유창하게 흘러나오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자신의 얕은 수가 단번에 간파당한 것 같아 자존심이 상했다. 당황스러움은 이내 분노로 바뀌었다. 할머니, 지금 군 규정을 아신다고 저를 가르치시는 겁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위병소 근무는 신성한 군사작전의 일부입니다. 근무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은 군형법상 초소 침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걸 모르십니까? 그는 목소리를 높이며 되레 할머니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있지도 않은 규정을 만들어낸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더 큰 권위를 내세우는 어리석고 치졸한 방법이었다. 박선옥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다. 젊은 장교의 미숙함과 오만함이 안쓰러웠다. 그녀는 싸우고 싶지 않았다. 그저 사랑하는 손자의 얼굴을 보고 정성껏 싸운 밥 한 끼를 먹이고 싶었을 뿐이다. 중위, 나는 싸우러 온 게 아니오. 그저 손주 얼굴 보러 온 할미일 뿐이오. 규정이 정그렇다면 내가 잠시 후배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을 좀 해봐도 되겠소? 이 부대 사단장이 내 마지막 부관이었던 친구라 아마 잘 설명해 줄 거요. 그녀는 최대한 상대를 자극하지 않으려 후배, 친구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이 말은 오히려 김태진 중위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그는 할머니의 말을 새빨간 거짓말이자 자신을 조롱하는 행위로 받아들였다. 뭐요? 사단장님이. 할머니 친구요? 할머니, 이제 아주 소설을 쓰시는구만. 여기가 경로당인 줄 아십니까?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군인을 능멸하는 겁니까? 김중희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이성과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한 듯 보였다. 그의 눈에 더 이상 박선옥 할머니는 그저 귀찮은 노인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고 자신을 기만하는 파렴치한 존재일 뿐이었다. 상황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었다. 김태진 중위의 고함 소리에 위병소에 있던 다른 병사들의 시선까지 모두 집중되었다. 하지만 누구 하나 감히 그를 말리려 나서는 이는 없었다. 시퍼렇게 날이 선 젊은 장교의 분노 앞에서 병사들은 그저 침묵할 뿐이었다. 나이 드셨으면 곱게 늙으셔야지 어디서 되지도 않는 거짓말을 늘어놓으십니까? 사단장님이 친구, 내가 아주 오늘 제대로 버르장머리를 고쳐드리겠습니다. 김중희는 이성을 잃고 박선옥 할머니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눈은 경멸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박선옥 할머니는 그저 묵묵히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수십 년간 군에서 온갖 인간 군상을 겪어온 그녀였다. 눈앞의 젊은 장교가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 끝이 어떠할지를 그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았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가라면 갈 것이지 이 노인네가 정말. 순간 김중희는 폭발하듯 소리치며 할머니의 손에 들려있던 도시락 가방을 거칠게 낚아챘다. 그리고는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도시락 가방이 흙바닥을 굴렀다. 잠금 장치가 풀린 도시락 통들이 튀어나와 사방으로 흩어졌다. 하얀 쌀밥 위로 정성껏 재운 불고기가 쏟아졌고 형형색색의 잡채는 흙먼지와 뒤엉켜볼래의 색을 잃었다. 두툼했던 계란말이는 힘없이 부서져 흙바닥에 나뒹굴었다. 새벽부터 손자를 위해 준비했던 할머니의 모든 정성이, 그 모든 사랑이
차가운 흙바닥 위에서 처참하게 짓밟히는 순간이었다. 박선옥 할머니의 눈동자가 순간 크게 흔들렸다. 그러나 그녀는 비명을 지르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저 흙먼지 속에 엉망으로 뒤섞인 음식들을 가만히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온화했던 미소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침묵과 서리빨 같은 냉엄함이 자리 잡았다. 그것은 분노나 슬픔을 넘어선 거대한 실망감과 함께 무언가를 결심한 자의 표정이었다. 꺼져, 노인네야. 다시 한번 내 눈앞에 나타나면 그땐 영창에 쳐넣을 줄 알아. 김중희는 마지막 폭언을 내뱉고는 마치 대단한 승리라도 거둔 장군처럼 의기양양하게 위병소 안으로 몸을 돌렸다. 다른 병사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흙바닥에 주저앉아 흩어진 음식을 주워 담으려는 할머니와 김중희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그때였다. 박선옥 할머니는 흩어진 음식을 담으려던 손길을 멈추고 조용히 품속에서 낡은 폴더폰 하나를 꺼내 들었다. 요즘 세상에는 구경하기도 힘든 오래된 2세대 휴대폰이었다. 그녀는 떨림 없는 손길로 익숙하게 버튼을 눌렀다. 단축번호 1번. 신호음은 2번 이상 울리지 않았다. 나다. 할머니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더 이상 인자한 할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수만 명의 군사를 호령하던 지휘관의 위엄과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전화를 받은 상대가 누구인지 그 짧은 한마디에 얼마나 놀랐을지는 전화기 너머의 침묵만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최 장군, 지금 당장 자네 사단 위병소로 나오게. 5분 주겠다. 그녀는 용건만 간단히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다. 그녀의 목소리 톤만으로도 이것이 단순한 안부 전화가 아닌 비상 상황임을 상대는 직감했을 터였다. 5분. 사단장실에서 위병소까지의 거리를 생각하면 결코 넉넉한 시간이 아니었다. 위병소 안으로 들어갔던 김중희는 할머니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모습을 보고는 피식 웃으며 중얼거렸다. 어디다 전화를 걸어? 양로원에다 하소연이라도 하시게. 그는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확히 4분 30초가 지났을 때 부대 저편에서부터 요란한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검은색 지휘관용 세단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위병소 근무를 서던 병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차량 앞에는 선명한 별 2개, 소장을 상징하는 부대 지휘관 성판이 붙어 있었다. 사단장의 차량이었다. 전방 차렷. 사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위병소 근무 병사의 다급한 외침이 울려 퍼졌다. 김중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위병소 밖으로 뛰쳐나왔다. 아니, 사단장님께서 예고도 없이 위병소에는 어쩐 일로? 기그. 급정거한 차량의 뒷문이 활짝 열리며 전투복 차림의 최진혁 소장이 황급히 내렸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평소의 근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볼 틈도 없이 흙바닥 앞에 선 박선옥 할머니를 발견하고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함께 엄청난 공포와 죄송함이 뒤섞여 있었다. 최진혁 소장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김중희를 비롯한 모든 위병소 근무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박선옥 할머니를 향해 달려가 허리가 끊어질 듯한 각도로 경례를 붙였다. 그의 목소리는 부대 전체가 떠나갈 듯 크고 절박하게 울려 퍼졌다. 충성. 중장님께 대하여 경례. 소장 최진혁 명 받들고 왔습니다. 중장님. 그 한마디에 위병소 주변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김태진 중위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눈앞에 이 허름한 노인네가 자신이 방금 꺼져라고 소리치며 도시락을 내동댕이 쳤던 저 할머니간 예비역 중장이라고. 별 3개 군단 장급의 전설적인 지휘관이라고.
그의 동공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고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방금 전 자신이 내뱉었던 오만한 말들과 행동들이 수만 개의 칼날이 되어 자신의 심장을 찌르는 듯했다. 진짜 교육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중장님. 최진혁 소장의 절박한 외침이 위병소의 차가운 공기 속에 메아리 쳤다. 그 짧은 세 음절은 마치 시간을 얼려버리는 주문과도 같았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권위에 취해 기고만장했던 김태진 중위의 세상은 그 순간 산산조각 나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의 뇌는 중장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를 거부했다. 눈앞에 허름한 할머니와 전설 속에서나 들어봤을 법한 별 셋의 대장군이 도저히 연결되지 않았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이것은 끔찍한 악몽이거나 몰래 카메라일 뿐이라고 필사적으로 자신을 속이려 했다. 하지만 눈앞의 광경은 너무나도 생생한 현실이었다. 하늘처럼 떠받들던 사단장이 저 늙고 초라한 노인 앞에서 금방이라도 땅에 머리를 박을 듯한 자세로 굳어 있었다. 사단장의 창백한 얼굴과 경외심으로 가득 찬 눈빛은 모든 것이 진짜임을 웅변하고 있었다. 김중희는 자신의 두 귀가 윙윙 울리고 눈앞이 아찔해지는 것을 느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리는 몸을 간신히 추슬렀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 손끝 발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박선옥 중장은 경례를 하는 최진혁 소장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이윽고 그녀는 최 소장에게서 시선을 돌려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김태진 중위와 겁에 질린 병사들, 그리고 흙바닥에 처참하게 흩어진 자신의 정성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최 장군, 고개 들게. 나지막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린 목소리였다. 최진혁 소장은 그제야 조심스럽게 허리를 폈지만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죄인처럼 서 있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중장님? 제가 부대 관리를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사단장이 된 이후 단 한 번도 보인 적 없었던 나약한 모습이었다. 자신이 존경에 맞지 않는 대선배이자 군의 전설적인 인물에게 자신의 부대에서 벌어진 이 끔찍하고 무례한 광경을 보였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박선옥 중장은 그의 사과를 받지 않았다. 대신 꽁꽁 얼어붙어 있는 김태진 중위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인자한 할머니의 그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전투와 위기를 헤쳐온 지휘관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서늘하고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김중이라고 했나? 그녀의 부름에 김태진 중위는 화들짝 놀라며 마치 총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몸을 떨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네 하고 더듬으며 대답했다. 목소리는 갈라지고 볼품없이 떨려 나왔다. 자네가 만든 규정 덕분에 내 손주가 할미가 해준 밥을 못 먹게 생겼군. 자네가 한 행동에 대해 설명해보게. 육하원칙에 따라 보고하도록. 그녀의 말투는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지만 그 안에는 천근만근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스스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보고하라는 가장 잔인하고도 엄중한 명령이었다. 김태진 중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머릿속은 뒤죽박죽 엉켜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보고의 가장 기본이 되는 육하원칙조차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이 저지른 엄청난 잘못의 무게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냄새가 싫어서 귀찮아서 시골 노인네가 감히 내게 대들어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치졸하고 유치한 이유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것을 저 위대한 여성 장군 앞에서 보고할 용기는 없었다.
그가 입을 떼지 못하고 고개만 숙인 채 벌벌 떨고 있자 박선옥 중장은 더 이상 그를 다그치지 않았다. 대신 최진혁 소장에게 명령했다. 최 장군, 저 중위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위병소 근무자 전원을 사단장실로 연행하게. 그리고 이로운 훈련병도 대기시키도록. 자네 차로 가지. 예, 알겠습니다. 최진혁 소장은 우렁차게 복명복창하고는 즉시 행동에 옮겼다. 그는 김중위에게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을 던지며 소리쳤다. 김태진 중위, 뭘 하고 있나? 당장 중장님을 사단장님 차로 모시지 않고. 그제야 정신이 든 김중위는 거의 기다시피 달려가 사단장 차량의 뒷문을 열었다. 그의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박선옥 중장은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흙바닥에 흩어진 음식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 순간 스쳐 지나가는 슬픔과 안타까움을 최진혁 소장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즉시 부관에게 귓속말로 무언가를 지시했다.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수습하고 사진으로 증거를 남겨두라는 명령이었다. 박선옥 중장이 차량 뒷좌석에 앉자 최진혁 소장은 자신이 직접 운전석에 앉았다. 감히 운전병에게 이 위대한 선배를 모시는 운전을 맡길 수 없었다. 김태진 중위는 안절부절 못하다가 조수석에 타라는 최 소장의 싸늘한 지시에 마지못해 차에 올랐다. 차 안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겁고 차가웠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들리는 것은 최 소장의 거친 숨소리와 김중위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뿐이었다. 김중위는 감히 고개를 들어 백미러를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했다. 뒷좌석에 앉은 박선옥 중장의 존재감만으로도 숨이 막혀 질식할 것 같았다. 불과 10분 전 자신이 노인네라 부르며 모욕하고 그의 귀한 음식을 땅에 내동댕이 쳤던 그 인물이 이제 자신의 군 생활은 물론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끝장낼 수도 있는 막강한 권위가 되어 자신을 짓누르고 있었다. 후회와 공포가 해일처럼 밀려왔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위병소에서 사단장실까지의 짧은 거리가 그에게는 마치 지옥으로 향하는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다. 육중한 참나무로 만들어진 사단장실의 문이 열렸다. 방 안은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부답게 위엄과 질서로 가득했다. 한쪽 벽면에는 거대한 작전 지도가 걸려 있었고 다른 쪽 벽에는 역대 사단장들의 사진과 부대의 역사를 증명하는 각종 상패와 깃발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방 중앙에 놓인 거대한 집무용 책상만이 이 방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이 방의 실질적인 주인은 책상 뒤에 앉은 최진혁 소장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 앉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방 한쪽의 차렷 자세로 부동자세처럼 서 있었다. 방 안의 모든 권위는 손님용 소파에 조용히 앉아있는 수수한 옷차림의 박선옥 중장에게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김태진 중위를 비롯한 위병소 근무자들은 사단장실 한가운데에 죄인처럼 일렬로 서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너무나 무거워 차라리 비명이 들리는 전쟁터가 낫다고 생각될 정도였다. 침묵을 깬 것은 박선옥 중장이었다. 그녀는 최진혁 소장을 향해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최 장군, 자네는 잠시 나가 있게. 저 젊은이들과만 할 이야기가 있네. 중장님 하지만 나가보게. 이건 자네의 책임 이전에 군 전체의 문제이자 내 후배들에 대한 나의 책임이기도 하네. 그녀의 말에 최진혁 소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경례를 하고 방을 나섰다. 문이 닫히자 방 안에는 오직 박선옥 중장과 겁에 질린 젊은 군인들만이 남게 되었다. 박선옥 중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김태진 중위 앞에 섰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김중위는 그 시선을 감당할 수 없어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다. 온몸이 식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들었다.
이제 곧 불호령이 떨어지고 자신의 군 생활은 여기서 끝장날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러나 그의 예상과 달리 박선옥 중장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김중희, 고개를 들게. 내 눈을 보게. 김중희는 마지못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마주한 박선옥 중장의 눈은 분노하고 있지 않았다. 그 눈에는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다. 나는 지금 자네를 벌주기 위해 여기에 서 있는 것이 아니네. 자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 서 있네. 교육이야말로 지휘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니까.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사단장실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자네가 입고 있는 그 군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가? 그 어깨의 계급장이 무슨 뜻인지 진정으로 생각해 본 적 있는가? 김중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박선옥 중장은 말을 이었다. 군복은 국가 그 자체일세. 국민들은 군인을 볼 때 한 명의 개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보네. 자네가 오늘 한 명의 노인에게 보인 그 오만하고 무례한 태도는 김태진이라는 한 젊은 장교의 실수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자신의 국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준 것과 같아. 자네는 국가의 얼굴에 먹칠을 한 것일세.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김중희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 계급장. 중이라는 그 계급장은 이제 갓 소위 티를 벗은 자네에게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라고 주어진 장신구가 아닐세. 계급장은 명령을 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야. 부하들을 보호하고 국민을 섬겨야 할 무한한 책임의 상징이란 말일세. 자네는 오늘 그 책임을 방기하고 가장 낮은 곳의 국민을 향해 권력을 휘둘렀어. 그것은 군인으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행동일세. 박선옥 중장은 천천히 방안을 거닐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내가 현역 시절 최전방 군단장으로 있을 때였네. 부대 이전 문제로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했지. 매일같이 주민들이 부대 앞으로 몰려와 시위를 벌였고 일부는 욕설을 퍼붓고 돌을 던지기도 했네. 젊은 참모들은 강경 진압을 주장했지. 공무집행 방해로 모두 연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어. 규정과 법대로 하자면 그들의 말이 맞았지. 그녀는 김중희 앞에 다시 멈춰섰다.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네. 나는 매일 아침 직접 그분들 앞에 나섰어. 헬멧도 방패도 없이 맨몸으로 나갔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들었네. 욕설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고 날아오는 흙덩이를 맞으면서도 자리를 피하지 않았어. 처음에는 나를 향해 군홧발로 민간인 짓밟는 여장군이라 비난하던 분들이었네.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그분들의 목소리가 조금씩 작아지기 시작했지. 그리고 어느 날 시위를 주도하던 어르신 한 분이 내게 다가와 먼지 묻은 내 군복을 털어주시며 말씀하시더군. 당신 같은 군인이라면 우리 아들들을 믿고 맡길 수 있겠다고. 군인은 총과 칼로만 싸우는 것이 아닐세. 때로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가 보여주는 품격과 자세가 그 어떤 무기보다 강한 힘을 발휘하는 법이야. 규정은 차가운 얼음과 같지만 그 규정을 운용하는 사람의 마음은 따뜻한 불이 되어야 하네. 자네는 오늘 그 불을 꺼뜨리고 가장 날카로운 얼음으로 국민의 마음을 찌른 것일세. 이야기가 끝났을 때 김태진 중위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것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부끄러움에서 비롯된 참회의 눈물이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본분을 얼마나 더럽혔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중장님. 박선옥 중장은 무릎 꿇고 오열하는 김중희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엄했지만 그 깊은 곳에는 한 젊은 후배를 향한 연민과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다. 진정한 교육은 한 사람의 인생을 꺾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의 눈물 속에서 그녀는 작은 희망의 씨앗을 보았다. 김태진 중위의 울음소리가 한참 동안 사단장실을 채웠다. 박선옥 중장은 그가 스스로 감정을 추스를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울음을 그친 김중희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이전과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오만함과 도끼는 사라지고 깊은 반성과 깨달음의 빛이 자리하고 있었다. 박선옥 중장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최진혁 소장을 들어오게 했다. 방 안에 들어선 최 소장은 무릎을 꿇고 있는 김중희와 그를 내려다보는 박 중장의 모습을 보고는 상황을 직감했다. 중장님, 저놈은 군법회의에 회부하여 일벌백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대국민 신뢰를 저버린 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최진혁 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휘관으로서 당연한 판단이었다. 하지만 박선옥 중장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최 장군. 한 젊은이의 실수를 징계로만 다스려 군복을 벗기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가장 무책임한 방법이기도 하네. 교육의 기회를 주고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잡아 더 훌륭한 군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선배들이 해야 할 진정한 책무가 아닌가. 그녀는 김중희를 향해 말했다. 일어나게. 군인은 그렇게 쉽게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닐세. 김중희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선옥 중장은 최진혁 소장에게 자신의 뜻을 전했다. 저 중위에 대한 징계는 자네에게 맡기겠네. 다만 군복을 벗기는 극단적인 처벌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그것을 갚을 기회를 주었으면 하네. 내가 제안하건대 한 달간의 근신과 함께 우리 군의 대민 업무 응대 지침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책임을 이중위에게 맡겨보는 것은 어떻겠나?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통해 무엇이 문제였는지 가장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교관이 될 수 있을 테니. 최진혁 소장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박선옥 중장의 깊은 뜻을 헤아리고는 고개를 숙였다. 중장님의 뜻 받들겠습니다. 그때 사단장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리고 부관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사단장님, 이로운 훈련병을 데리고 왔습니다. 문틈으로 긴장된 표정의 이로운 훈련병이 보였다. 그는 사단장실이라는 엄청난 공간과 그 안에 있는 사단장, 그리고 자신의 할머니와 처음 보는 장교가 함께 있는 광경에 어쩔 줄 몰라 하며 굳어 있었다. 로우나. 박선옥 중장이 부르자 이로운은 그제야 할머니를 발견하고는 울음이 터질 듯한 표정으로 달려왔다. 할머니,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손자의 얼굴을 보자 강철 같던 여장군의 얼굴은 다시 인자하고 따뜻한 할머니의 얼굴로 돌아왔다. 그녀는 손자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다. 아무 일 없었어, 우리 강아지. 할미가 너 보고 싶어서 왔지. 최진혁 소장은 눈치 빠르게 부관에게 지시를 내렸다. 잠시 후 사단장실에 따뜻한 김이 나는 음식들이 차려지기 시작했다. 장교 식당에서 가장 좋은 재료로 급히 만든 특식이었다. 하지만 박선옥 중장은 그것을 조용히 물렸다. 됐네, 최 장군. 마음은 고맙지만 내가 오늘 우리 손주에게 먹이고 싶었던 것은 이런 진수성찬이 아니었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로운의 손을 잡고 사단장실 밖으로 향했다. 김태진 중위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그 뒤를 따랐다. 그녀가 향한 곳은 사단장실 옆에 마련된 작은 휴게실이었다. 잠시 후 최 소장의 부관이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들고 들어왔다.
그것은 아까 위병소 앞에서 흙먼지 속에 흩어졌던 음식들을 최대한 수습하여 새로 데우고 정성껏 다시 담아낸 도시락이었다. 엉망이 된 잡채와 불고기는 새로 만들었고 부서진 계란말이도 다시 붙여냈다. 비록 원래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할머니의 정성만은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박선옥 중장은 도시락 뚜껑을 열어 손자 앞에 내밀었다. 로우나 많이 놀랐지. 자, 어서 먹어. 할미가 너 주려고 새벽부터 만든 거야. 이로우는 그제야 상황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눈시울을 붉히며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할머니의 잡채였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김태진 중위는 조용히 그들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이로운 훈련병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로운 훈련병. 그리고 할머님, 제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평생을 반성하고 사죄하며 살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의 사과는 직위나 계급을 향한 것이 아닌 한 명의 손자와 그의 할머니를 향한 진심 어린 사죄였다. 박선옥 중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적당한 근신 그리고 인생의 처세술. 김태진 중위가 오늘 배운 것은 군법이나 규정이 아닌 사람에 대한 존중과 책임의 무게였다. 그의 군 생활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오늘 진정한 군인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일지도 모른다. 할머니의 따뜻한 도시락은 손자의 배뿐만 아니라 한 젊은 장교의 차가웠던 마음까지도 녹이고 있었다.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사단장실에서의 시간이 끝나고 이로운 훈련병은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자신의 생활관으로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할머니가 다시 챙겨준 이제는 거의 비어버린 도시락통이 들려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도저히 정리되지 않는 거대한 물음표들로 가득했다. 자애롭고 평범하기만 하던 자신의 할머니가 TV에서나 보던 사단장을 꼼짝 못하게 하는 전설적인 중장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부대 내에서 악명 높기로 유명했던 김태진 중위가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사죄했다는 비현실적인 광경.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생활관에 들어서자 동기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쏠렸다. 주말 면회는 보통 점심시간 이후에나 끝나기 마련인데 아직 오전이 다 가지 않은 시간에 돌아온 것도 의아한 데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다. 가장 친한 동기인 박일병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다. 로우나 무슨 일 있었어? 할머님은 벌써 가셨고. 표정이 왜 그래? 이로우는 차마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우리 할머니가 사실 3스타였고 김태진 중위가 할머니한테 잘못했다가 사단장님까지 불려와서 난리가 났어라고 말한들 누가 믿기나 하겠는가. 그는 그저 얼버무렸다. 아니야. 그냥 위병소에서 잠깐. 작은 문제가 있었는데 잘 해결됐어. 할머니는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일찍 가셨고. 하지만 작은 문제라는 그의 말과는 달리 그 문제는 이미 태풍부대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소문이 핵이 되어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었다. 소문의 진원지는 단연 위병소였다. 사단장의 지휘 차량이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고 하늘 갔던 사단장이 허름한 할머니에게 중장님이라 부르며 깍듯이 경례를 붙인 충격적인 장면. 그 광경을 목격한 위병소 근무자들의 입은 결코 무겁지 않았다. 그들은 교대 시간이 되자마자 각자의 생활관으로 돌아가 마치 전쟁터에서 겪은 무용담이라도 되는 양 흥분된 목소리로 자신들이 본 것을 떠벌리기 시작했다. 야, 너네 들었냐? 오늘 위병소에서 터진 대박 사건. 뭔데? 또 민원인이라도 뒤집어졌냐? 차원이 달라 임마. 웬 할머니 한 분이 면회를 왔는데 김중희 알지? 그 성질 더러운 양반. 그 할머니한테 완전 개진상을 부린 거야. 도시락까지 땅에 던져버리고. 미쳤네. 간도 크다. 그래서 어찌 됐는데?
그 할머니가 폰을 꺼내서 어디다 전화를 딱 거니까 5분도 안 돼서 사단장님 차가 막 굉음을 내면서 달려오는 거야. 그러더니 사단장님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 할머니한테 충성. 중장님께 대하여 경례. 이러는데. 와, 진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니까. 이야기는 병사들 사이에서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허무맹랑한 헛소문으로 치부하던 이들도 여러 소식통을 통해 교차 검증되는 구체적인 정황에 점차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소문은 살이 붙고 부풀려지며 더욱 극적인 형태로 진화했다. 할머니가 사실은 국방부 장관의 숨겨진 누님이라는 설, 전설적인 비밀 특수부대의 창설자였다는 설, 심지어는 대통령과도 막역한 사이라는 설까지 등장했다. 이로운 훈련병은 순식간에 평범한 동기에서 전설의 손자로 격상되었고 병사들은 그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병사들 사이의 소문이 흥미 위주의 가십이었다면 장교들 사이에서 퍼진 파장은 훨씬 더 심각하고 무거운 것이었다. 최진혁 소장은 그날 오후 연대장급 이상 지휘관 및 참모들을 전원 소집하여 긴급회의를 열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최 소장은 단상에 서서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일을 가감없이 설명했다. 김태진 중위의 오만불손한 행동, 박선옥 예비역 중장의 가르침, 그리고 자신의 부끄러운 부대 관리 실태까지. 오늘 우리 태풍 부대는 창설 이래 가장 치욕적인 과오를 범했다. 적군이 아닌 우리 군의 어머니와도 같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것과 다름없는 만행이, 그것도 이 사단장 직속 부대인 사단 본부대 위병소에서 벌어졌다. 이는 김태진 중위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며 뼛속까지 박힌 잘못된 권위주의와 타성이 빚어낸 참사다. 최 소장의 목소리는 분노와 자책으로 떨렸다. 회의에 참석한 영관급 장교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감히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박선옥 중장님께서는 군복은 국가이며 계급장은 책임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규정의 냉철함보다 그것을 운용하는 인간의 온기가 먼저다라는 가르침을 주셨다. 우리는 오늘 이 가르침을 뼈에 새겨야 한다. 이어서 그는 김태진 중위에 대한 처분을 발표했다. 군법회의 회부가 아닌 한 달간의 근신과 대민 마찰 예방을 위한 지침 개편 및 전담 교관이라는 전례 없는 보직을 부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회의실은 순간 술렁였다. 너무 가벼운 처벌이 아니냐는 의문과 그 안에 담긴 깊은 뜻을 헤아리려는 복잡한 시선들이 교차했다. 이것은 징벌이 아니다. 기회다. 김중희가 자신의 과오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우리 군의 가장 아픈 부분을 직접 도려내는 역할을 맡김으로써 우리 부대 전체가 거듭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중장님의 깊은 뜻이다. 만약 앞으로 우리 부대에서 오늘과 같은 일이 단 한 번이라도 더 발생한다면 그땐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내가 먼저 군복을 덮겠다. 최 소장의 선언은 비수처럼 날아와 모든 지휘관들의 가슴에 박혔다. 회의가 끝난 후 각 부대로 복귀한 지휘관들은 즉시 전 장병을 대상으로 정신교육을 실시했다. 박선옥 중장 일화는 순식간에 태풍부대 전체의 공식적인 교리가 되었고 국민을 섬기는 군대라는 구호가 모든 생활관과 사무실에 나붙기 시작했다. 한 명의 할머니가 손자를 만나기 위해 내디뎠던 조용한 발걸음은 이제 대한민국 최전방 사단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되어 있었다. 부대의 낡고 녹슨 관료주의와 권위주의라는 거대한 성벽에 작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태풍의 눈 한가운데에는 이제 막 자신의 과오를 마주하고 고통스러운 성찰의 시간을 시작해야 하는 한 젊은 장교 김태진 중위가 서 있었다. 근신 처분이 내려진 첫날, 김태진 중위는 자신의 모든 보직에서 해임되었다. 위병소 근무 지휘는 물론 소대장으로서의 지휘권도 잠정적으로 박탈당했다.
그의 활동 반경은 오직 독신 장교 숙소 BOQ의 좁은 방과 사단 본부 구석에 임시로 마련된 작은 사무실로 제한되었다. 아침 저녁으로 사단 본부 당직 사관에게 보고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와도 만날 필요도 만날 수도 없었다. 완벽한 고립이었다. 동료 장교들의 시선은 싸늘했다. 어떤 이들은 노골적으로 경멸의 눈빛을 보냈고 어떤 이들은 그를 불쌍하다는 듯 힐끔거리며 지나갔다. 부대의 명예를 실추시킨 문제 장교라는 낙인은 생각보다 무겁고 고통스러웠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만만하게 부하들을 호령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그에게 주어진 임시 사무실은 창고를 개조한 듯 삭막했다. 낡은 책상 하나와 의자 그리고 최진혁 소장이 직접 지시해서 가져다 놓은 산더미 같은 서류 뭉치가 전부였다. 서류의 내용은 지난 수년간 태풍 부대에 접수된 모든 종류의 대민 마찰 사례 보고서와 민원 기록들이었다. 먼지 쌓인 서류 뭉치 속에는 빛바랜 편지, 분노에 찬 진정서, 심지어는 눈물 자국이 선명한 호소문까지 뒤섞여 있었다. 처음 며칠간 김중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책상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거나 자신의 어리석었던 행동을 곱씹으며 끝없는 자책감에 시달렸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친절했더라면. 후회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헤집었다. 잠을 자려고 눈을 감으면 흙바닥에 나뒹굴던 잡채와 부서진 계란말이, 그리고 슬픔과 냉엄함이 뒤섞여 있던 박선옥 중장의 눈빛이 떠올라 소스라치게 놀라며 깨어나기 일쑤였다. 고통의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그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책상 위에 서류 뭉치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훈련을 위해 민간인의 밭을 잠시 사용하고 제대로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피해를 입힌 농민의 민원이었다. 그는 이전 같았으면 군사작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피해 정도로 치부하고 넘겼을 그 기록을 한자 한자 꼼꼼히 읽어내려갔다. 서툰 글씨체로 써내려간 농민의 호소에는 단순히 금전적 피해에 대한 분노를 넘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국가를 상징하는 군에게 무시당했다는 깊은 상실감과 배신감이 절절하게 배어 있었다. 그는 또 다른 서류를 펼쳤다. 야간 행군 중인 병사들이 마을의 작은 가게에 들러 소란을 피우고 외상값을 갚지 않아 피해를 본 가게 주인의 이야기, 외출 나온 장교들이 식당에서 주민과 시비가 붙어 폭언을 한 사건, 휴가 복귀 병사를 태운 택시 기사에게 부당한 요금을 강요한 사례. 끝도 없이 이어지는 기록들 속에서 김태진 중위는 이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오만함이었다. 군복을 입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이 특별한 존재라고 착각하는 군인들의 오만한 태도가 거의 모든 사건의 뿌리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수많은 기록들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있지도 않은 규정을 만들어내고 권위를 내세워 한 노인의 정성을 짓밟았던 자신의 추악한 모습이 그 모든 사건 기록 위에 겹쳐 보였다. 그는 비로소 박선옥 중장이 왜 자신 한 명을 군법회의에 넘겨 처벌하는 대신 이 고통스러운 성찰의 과제를 맡겼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 이것은 자신을 향한 벌인 동시에 자신과 같은 수많은 김태진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깊은 뜻이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김중희는 달라졌다. 그는 밤을 새워가며 모든 민원 기록을 읽고 분석했다. 단순히 사건의 개요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 민원을 제기한 사람의 입장이 되어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려 노력했다. 그는 주말을 이용해 최진혁 소장의 암묵적인 허락 하에 사복으로 갈아입고 부대 인근의 작은 마을들을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식당 주인, 가게 상인, 농민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주민들도 진심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의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군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과 서운함,
그리고 동시에 아들처럼 여기는 군인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함께 들을 수 있었다. 한 달의 근신 기간이 끝나갈 무렵 김태진 중위의 임시 사무실 책상 위에는 수십 권의 노트가 빼곡히 쌓여 있었다. 그 노트에는 민원 사례 분석, 주민들과의 면담 기록, 그리고 그가 고심 끝에 만들어낸 새로운 대민 응대 지침의 초안이 담겨 있었다. 그의 초안은 기존의 딱딱하고 권위적인 규정집과는 완전히 달랐다. 첫 장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제1원칙 당신이 마주한 민간인은 누군가의 귀한 가족이자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국민이며 군복을 입은 당신의 모습을 통해 대한민국을 본다. 존중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오만하고 미숙했던 장교가 아니었다. 고통스러운 성찰의 도가니 속에서 그는 자신을 부수고 새롭게 태어나고 있었다. 박선옥 중장이 그의 마음에 심어놓은 작은 씨앗이 이제 막 단단한 껍질을 뚫고 싹을 틔우기 시작한 것이다. 한 달의 시간이 흘렀다. 김태진 중위의 근신이 해제되던 날, 그는 사단장 주재의 확대 지휘관 회의에 발표자로 서게 되었다. 그의 손에는 지난 한 달간 밤을 새워가며 완성한 태풍부대 대민관계 혁신 방안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회의실에 모인 수십 명의 영관급 장교들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한 달 전 부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던 문제 장교가 과연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에 대한 의구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이었다. 단상에 선 김태진 중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어깨를 짓누르던 오만함과 가벼움은 사라지고 깊은 고뇌와 성찰을 거친 사람 특유의 진중함과 겸손함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그는 준비해온 파워포인트 화면을 띄우는 대신 허리를 깊이 숙여 사과하는 것으로 발표를 시작했다. 발표에 앞서 저의 어리석은 과오로 인해 부대의 명예에 누를 끼치고 지휘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회의실에 싸늘했던 공기가 조금 누그러졌다. 그는 고개를 들고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발표를 이어갔다. 그는 딱딱한 규정과 지침을 나열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직접 읽고 분석했던 수백 건의 민원 사례와 마을 주민들에게서 직접 들었던 생생한 이야기들을 풀어놓았다. 우리가 사소한 마찰이라고 치부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국민들에게는 군 전체에 대한 불신과 상처로 남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규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군복 입은 우리가 국민을 대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제안하는 새로운 지침의 핵심이 역지사지의 자세와 선조치 후보고가 아닌 선공감 후처리의 원칙에 있다고 설명했다. 민원인을 잠재적인 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에 먼저 귀 기울이고 공감하는 자세가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는 것이었다. 그의 발표에는 책상에서 나온 이론이 아닌 처절한 자기반성과 발로 뛰며 얻은 깨달음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회의실을 가득 채웠던 의심의 눈빛은 점차 감탄과 공감의 빛으로 바뀌어갔다. 발표가 끝나자 한동안 정적이 흐른 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최진혁 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김중위, 아주 훌륭했네. 자네는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부대 전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어. 오늘부로 자네를 원대 복귀시키고 신설되는 대민소통교육단의 책임 교관으로 임명하겠네. 자네가 만든 이 혁신 방안 구호로만 그치지 않도록 직접 책임지고 전 부대에 뿌리내리게 하게. 그날 오후 김태진 중위는 자신의 첫 교육을 위해 신병교육대대의 위병소 근무 예정자들 앞에 섰다. 훈련병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 앞에서 그는 교범을 읽는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달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같은 후배들을 지휘하던 한 어리석은 장교가 있었습니다.
그는 군복이 주는 권위에 취해 손주를 보러 먼 길을 오신 한 할머님께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치부를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담담하게 고백했다. 한 할머니의 정성을 짓밟았던 자신의 오만함, 그리고 그 할머니가 대한민국 군의 위대한 선배였던 3스타 중장님이었다는 사실까지. 그의 솔직한 고백에 훈련병들은 숨을 죽이고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그의 이야기는 그 어떤 안보 교육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국민의 군대가 무엇인지를 젊은 병사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주었다. 교육을 마친 김중희는 조용히 펜을 들어 한 통의 편지를 썼다. 수신인은 박선옥 중장님이었다. 그는 편지에 자신의 변화와 새로운 임무에 대해 상세히 보고하고 평생 갚아도 모자랄 가르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눌러 담았다. 그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대신 앞으로의 군 생활을 통해 중장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가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주말이 되자 그는 휴가를 내어 이로운 훈련병의 면회를 갔다. 이번에는 그가 직접 정성껏 준비한 간식을 들고서였다. 더 이상 장교와 병사의 관계가 아니었다. 그는 이로운에게 진심으로 다가가 그간의 마음고생에 대해 위로하고 할머니의 안부를 물었다. 어색함도 잠시 두 사람은 그날의 기묘한 사건을 계기로 나이와 계급을 넘어선 특별한 인연을 쌓아가기 시작했다. 이로운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태풍부대 위병소와 풍경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제 근무자들은 면회객을 딱딱한 규정으로 대하는 대신 먼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라는 인사를 건넸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그것은 박선옥 중장이 뿌리고 김태진 중위가 틔운 변화의 씨앗이 부대 전체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였다. 그 바람은 대한민국 최전방 철책선을 넘어 국민들의 마음속으로 서서히 불어가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철책을 핥히던 늦가을이 지나고 혹독한 겨울의 눈보라가 멎자 비무장지대에도 어김없이 봄은 찾아왔다. 겨우내 잿빛으로 죽어있던 산과 들의 연두빛 새 생명이 움트기 시작했고 얼어붙었던 강물은 힘찬 소리를 내며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경기도 연천의 태풍 부대에도 딱딱한 동토를 뚫고 올라온 새싹처럼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따스하고 부드러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부대의 구호는 어느새 멸공통일과 같은 강경한 문구 대신 국민과 함께 국민을 위해라는 친근한 현수막으로 바뀌어 있었다. 주말이면 부대 위병소 앞은 이전처럼 삼엄하고 경직된 분위기가 아니라 면회 온 가족들을 위해 마련된 작은 쉼터에서 흘러나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위병소 근무자들은 더 이상 방문객을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그들은 먼저 다가가 짐을 들어주고 따뜻한 음료를 건네며 부대 지리를 친절하게 안내했다. 김태진 중위가 시작한 작은 변화는 이제 부대 전체의 문화로 완벽하게 자리 잡은 것이다. 그의 찾아가는 대민소통 교육은 태풍부대의 명물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과오를 고백하는 것으로 교육을 시작하지 않았다. 대신 병사들에게 만약 당신의 어머니나 할머니가 군부대를 방문했을 때 어떤 대우를 받기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교육의 절반은 끝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의 교육을 받은 병사들은 민간인을 마주할 때마다 자신의 소중한 가족을 떠올리게 되었다. 변화는 전염성이 강했다. 친절은 또 다른 친절을 낳았고 존중은 더 큰 신뢰를 불러일으켰다. 태풍부대는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가장 든든하고 고마운 이웃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이 모든 변화를 사단장실에서 보고받는 최진혁 소장의 마음은 감개무량했다. 그는 얼마 전 육군 본부로부터 한 통의 공문을 받았다. 태풍부대의 대민관계 혁신 방안을 전군 모범 사례로 선정하여 책자로 발간, 전 부대에 배포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책자의 첫머리에는 이 모든 변화를 이끌어낸 김태진 중위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최 소장은 조용히 집무실 창가에 서서 봄 기운이 완연한 부대 전경을 내려다보며 그날 아침 자신을 질책하던 박선옥 중장의 서늘하지만 깊은 지혜가 담긴 눈빛을 떠올렸다. 진정한 리더는 사람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키워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적한 주택가. 박선옥 할머니는 따스한 봄볕이 드는 거실 소파에 앉아 두 통의 편지를 읽고 있었다. 하나는 최진혁 소장이 보내온 두툼한 보고서였다. 보고서에는 부대의 놀라운 변화상과 함께 육군 본부에서 발간했다는 대민관계 혁신 방안 책자가 동봉되어 있었다. 책자를 넘기던 그녀의 눈길은 머리말에 한참 동안 머물렀다. 이 책자를 저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군인으로서 나아갈 길을 밝혀주신 박선옥 장군님께 헌정합니다. 그녀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책자를 덮었다. 또 다른 편지는 손자 이로운에게서 온 것이었다. 이제 상병 계급장을 달았다는 손자의 글씨는 제법 씩씩하고 어른스러워져 있었다. 군 생활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편지의 마지막에는 김태진 중위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할머니 김태진 중위님은 이제 저희 부대에서 가장 존경받는 장교가 되셨어요. 얼마 전에는 사단장 표창도 받으셨답니다. 가끔 저를 따로 불러서 할머니 안부를 물으시곤 해요. 저한테는 친형 같고 때로는 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그날 할머니께서 그분을 용서해 주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박선옥 할머니는 조용히 편지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뜰에 심어놓은 늙은 목련 나무가 어느새 하얀 꽃망울을 가득 터뜨리고 있었다. 평생을 군에 몸바친 노병에게 후배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보다 더 큰 훈장은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다. 그 주 주말이었다. 오후의 나른함을 깨우는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현관문을 열자 그곳에는 활짝 핀 봄꽃보다 더 환한 미소를 띤 두 명의 젊은이가 서 있었다. 휴가를 마쳐 나온 손자 이로운, 그리고 그의 곁에는 말끔한 사복 차림의 김태진 중위가 함께였다. 그의 손에는 커다란 카네이션 꽃다발과 정성껏 포장된 선물이 들려 있었다. 할머님 찾아뵈었습니다. 김태진 중위는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더 이상 그에게서는 과거의 오만함도 죄책감에 짓눌려 있던 불안함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건강한 자신감과 함께 한 인간에 대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서려 있었다. 그날 박선옥 할머니의 집에서는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어났다. 그녀는 두 젊은이를 위해 손수 따뜻한 집밥을 차려주었다. 식탁에 마주 앉은 세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가족처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태진 중위는 자신이 겪었던 변화와 보람, 그리고 앞으로 국민을 위한 군인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포부를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이로운은 그런 김중위를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부대원들이 그를 얼마나 따르고 좋아하는지에 대해 신이 나서 이야기했다. 박선옥 할머니는 말없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밥을 다 먹은 김태진 중위의 그릇에 말없이 불고기 한 점을 더 올려주며 말했다. 김중위,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다시 일어서느냐 하는 것이지. 자네는 아주 어려운 시험을 훌륭하게 통과했어. 나는 자네가 아주 자랑스럽네. 그 한마디에 김태진 중위의 눈시울이 뜨겁게 붉어졌다. 그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진정한 용서와 인정의 말이었다. 두 사람이 돌아갈 시간이 되자 박선옥 할머니는 서재에서 낡고 손때 묻은 작은 책 한 권을 꺼내왔다. 표지가 헤어져 너덜너덜한 오래된 가죽 수첩이었다. 내 젊은 시절의 기록일세. 소위로 임관에서 좌충우돌하며 배웠던 것들을 부끄럽지만 적어두었던 일기 같은 것이지.
지휘관의 길은 때로 아주 외롭고 힘든 법이야. 앞으로 자네가 그 길을 걷다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될 때 이 늙은 선배의 서툰 발자국이 작은 이정표라도 되었으면 하네. 김태진 중위는 떨리는 손으로 그 수첩을 받아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책 한 권이 아니었다. 한평생을 조국에 헌신한 위대한 군인의 혼과 지혜가 담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유산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허리를 숙여 가장 깊은 존경을 표했다. 박선옥 할머니는 집 앞까지 두 사람을 배웅했다. 봄 햇살 아래 나란히 서서 걸어가는 손자의 어깨와 젊은 장교의 어깨가 믿음직스러웠다. 두 사람은 무언가 즐거운 듯 이야기를 나누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한때는 증오와 오해로 어긋났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를 이끌어주고 의지하는 든든한 전우이자 형제가 되어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박선옥 할머니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그녀는 평생을 지켜온 조국의 미래가 바로 저렇게 건강하고 올바른 젊은이들의 어깨에 달려있음을 알기에 마음이 놓였다. 손자를 향해 내디뎠던 한 걸음이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혔던 그 걸음이 이제는 대한민국 군의 미래를 밝히는 커다란 등불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그녀의 뜰에 만개한 목련이 봄바람에 향기를 싣고 두 젊은이의 앞날을 축복하듯 멀리 퍼져나가고 있었다.